321페이지예요. 특수저당권으로서 공동저당. 공동저당권이란 것은 저당권자가 여러 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공동이란 말이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동일한 채권,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중첩적으로 이게 보호를 저당권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 그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각각 부동산 여러 개 위에다가 저당권을 각각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을 이 공동 저당권자가 채권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 을로부터 예컨대 돈을 5억 원을 이렇게 빌려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또 토지에 대해서 각각 여기에 5억, 여기에 5억 이렇게 각각 뭐 이렇게 할까요? 4억, 5억 할까요? 4억, 6억 할까요? 6억. 자, 을이 5억의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기 위해서 이 건물에만 저당권, 1번 저당권 설정해가지고는 불안하죠. 5억 채권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도 같이 이 5억 채권을 위해서 1번 저당권을 이렇게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채권, 피담보 채권, 5억의 채권,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부동산 2개 위에 이 건물은 한 4억 정도 가치가 있고 4억 정도 간다 하죠. 이 토지는 6억 정도 간다 하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자기가 5억을 변제받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번 저당권을 각각 이렇게 설정했다고 하면 부동산 2개 저당권을 5억 채권을 위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때 이 을을 우리는 동일한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부동산 여러 개 위에다가 각각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공동 저당권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 저당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피담보 채권 동일하면 됩니다. 반드시 채권이 한 개여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개 채권을 모아서 동일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삼아도 되고 채권 일부에 대해서 동일한 채권에서 피담보 채권을 삼아도 되죠. 자, 동일한 채권 이것을 중첩 보호합니다. 중첩적 보호 어떻게 하냐 하면 두 번째, 부동산 여러 개 위에 여러 개, 그럼 이걸 뭐라 하냐, 수개의 부동산 여기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도 역시 마찬가지 수개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수개의 저당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동산의 개수와 저당권의 개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여러 개 위에다 저당권이 당의 채권을 중첩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동일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당의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저당 설정해 주기로 합의를 하고 각각의 부동산에 동일한 채권으로 저당원 설정 등기하게 되면 공동저당 되는데 이때 저당권 등기에는 반드시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되죠. 여기는 등기상에는 공동저당이라는 취지를 등기합니다. 그래야 이게 공동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공동저당권이에요. 성립은 공동저당권 설정해 줄 약정을 하고 설정 계약을 해야겠죠. 설정의 계약을 하고 각 부동산마다
각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등기부 안에는 뭘 한다? 공동저당의 취지의 등기를 여기다 기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이건 동일한 채권이야겠죠. 이렇게 되면 드디어 공동저당권이 성립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공동저당권에 성립할 때 말입니다. 처음부터 수개의 부동산, 여러 개 부동산에 각각 이렇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는 성립 당시부터 공동저당하면 이것을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성립할 때는 일단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했어요. 한 개 저당권으로. 그런데 이 채권자가 불안하고 그래서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채무자한테 다시 요청을 했죠. 이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또 하나 더 저당권 설정해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사자가 동의해 주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또 이루어지겠죠.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저당권 설정함으로써 공동저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간을 달리해서 순차적으로 공동저당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그래서 추가함으로써 저당권을 추가함으로써 저당권의 추가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저당을 우리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창설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 공동저당도 된다는 것,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추가적 공동저당도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다. 성립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3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동저당권 설정 계약에 보면 창설적 공동저당뿐만 아니라 시간을 달리하여 공동저당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당을 설정해 주게 되면 이것도 역시 공동저당이다. 이걸 우리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기 있는 채무 5억 원을 다 변제 갑의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공동저당권 다 소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동저당권을 행사하겠죠. 따라서 이 공동저당권의 이 실행하는 모습을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공동저당권의 실행은 공동저당권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시에 경매를 함으로 인하여 배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가 당해 여러 개 부동산에 있는 각각의 저당권을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동시에 하고 그 경락대금에서 나 동시에 배당받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동시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시배당할 때는 반드시 마음대로 자기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부동산 대금 있죠. 나온 대금에서 여기에 비례하여 분담해야 합니다. 분담해서 받아놔야 됩니다. 이걸 안분 배당이라고 그래요.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배당을요, 어느 한쪽 부동산으로부터 경락대금에서 완전히 자기 채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자기 채권을 나누어서 변제받아야 한다, 배당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저기서 예를 들면 저기에 건물이 예컨대 4억이 나왔다 하죠. 경락대금에서. 그리고 토지는 6억이 나왔다고 해보면 4대 6이니까 2대 3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건물은요, 총 5등분 중에 2등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부담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뭐냐? 5등분 중에 3등분만큼 부담하라. 이래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5분의 2, 여기는 5분의 3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을이란 공동저당권 채권이 5억이잖아요. 5억. 그러면 5억에 해당되는 만큼을 이렇게 비율별로 받아가라. 그래서 건물에서는 2억을 변제받고 토지에서는 3억을 변제받아서 총 5억을 변제받는다. 이것을 안분배당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요 비율별로 이렇게 받는 것을 안분배당. 즉 부동산 가액, 대금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이게 동시배당이라는 것입니다. 동시배당은 반드시 안분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우리 법에 있는 규정은 가행규정입니다.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동시배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시배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시배당이란 말은 순차배당을 말하는데, 순차배당. 이것은 뭐냐 하면 경매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먼저 경매해서 경락대금 4억에서 자기 채권 5억을 받아내는 방법은 4억을 다 변제받고, 그러면 나머지 1억이 남았죠. 그 1억 원은 그 다음에 토지를 경매해서 6억이 경락대금이 나오면 거기서 나머지 1억을 받아가겠다. 우선 변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토지 경매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대금이 6억이 나왔습니다. 6억이 나오면 그 안에서 5억을 다 변제받거나, 아니면 자기는 거기서 4억만 받아요. 그러면 2억 원은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겠죠. 저당 설정자한테. 그러면 나머지 5억 중에서 4억을 받아 변제받았으니까 아직 1억을 못 받았잖아요. 그 1억 원은 그 다음에 건물을 경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받을 금액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배당 신청하는 것이고,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도 마음대로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냐? 순서를 달리하여 경매한다는 면에서 순차배당 또는 이시배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자유롭게 순서, 배당받을 금액 선택, 이게 자유롭죠. 누구 자유라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것을 먼저 경매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당 금액, 내가 배당받을 금액을 얼마로 배당받을까 여기서 이번에 이것도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의 부동산 위에 만약에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자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한다. 즉 후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어느 부동산을 먼저 경매하여 또 어느 만큼 자기 채권액을 먼저 배당받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기가 한 푼도 변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온전하게 변제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자가 이시배당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의 변제 가능 여부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후순위 담보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다가 이 후순위 담보권자는 만약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경매를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설정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거기서 먼저 선순위 담보권자가 다 변제해 감으로 인하여 후순위 담보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를 못했다고 하면 이 후순위 담보권자는
다른 공동 저당 목적 저당권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 대신하여 자기 저당권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민법 규정에서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을 인정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 이 대위권이란 것은 선순위의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대위한다.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 대위하는데 어디에 대위하냐면 자기의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건이 아닌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이 있죠. 그 저당권을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례를 여기다 적용해보면 알겠죠. 자, 쭉 오셔가지고요.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건물에 말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왜냐하면 을이 1번 저당권을 건물에 설정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공동저당권자가, 그래서 2번 저당권을 이 병이 여기에 자기 5천만 원만 빌려주고 5천만 원 채권이 있다. 피담보 채권 이렇게 해서 갑에게 5천만 원 빌려주고 2번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공동저당권자인 을이 20배당을 선택해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설정되어 있는 이 건물을 먼저 경매하여 경락대금 4억이 나왔는데 그 4억 중에서 1번 저당권자의 채권, 을 자신의 채권 5억 원을 여기서 변제받아 가버린 거예요. 그럼 4억을 다 변제받아가죠. 4억을 다 변제받아 가버리면 이 병이라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5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후순위 담보권자, 이 병은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위하여 후순위 담보권자가 다른 부동산 위에 있는 이 저당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을이 자기 채권 아직 1억 원 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시행해서 경매를 하면 6억이 나오겠죠. 6억 중에 을이 지금 돈 못 받은 게 얼마 있어요? 1억은 못 받았죠. 1억을 변제받고 나머지 그러면 5억 중에서 여기에 남는 돈이 5억이죠. 5억 중에서 병은 자기 채권 5천만 원을 이렇게 변제받아 간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부동산 위에 있는 공동저당권자의 이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준 이 제도가 바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 제도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후순위 담보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20배당에서만 발생하죠.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은 20배당에서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법이 후순위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다만 여기서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을 통해서 다른 부동산 위에 있는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하여 경매 실행해서 변제받으려고 그랬던 그 목적물이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은요,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예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상보증인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에 충돌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기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6억짜리 토지가 말이죠. 갑의 형님인 정소유 토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기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잖아요. 갑을 위해서.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이죠. 이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 동생 갑이 5억을 돈 빌렸을 때 요 담보 가치가 부족하니까 형인 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쓰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갑이 돈이 또 필요하니까 자기 목적 부동산에다가 병한테 저당을 설정해주고 건물에 저당을 설정해주고 이것은 갑 소유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저당을 설정해주고 돈을 5천만 원 빌려 썼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 후순위 담보권자가 이 20배당을 통해서 을이 사억을 다 변제받아감으로써 병이 자기 채권 5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았다 한다면 이렇게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있는 이 저당권을 대위하여 이렇게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으러 갔다 해보세요. 이때 이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는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죠. 근데 물상보증인은 이 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잖아요. 돈 빌려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권리도 없는 돈을 빌려 쓰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아 가겠다 이렇게 하느니 당연히 이 물상보증인은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 행사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죠. 법원에다가. 그죠? 저기 있는 병이라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내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아 가려고 그러냐? 왜 대위 행사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 이의가 있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후순위 담보권자와 물상보증인이 서로 다투게 되죠. 분쟁이 생기죠.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언제나 여기에 있는 물상보증인의 힘을 우위로 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20회당에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권 행사하게 됐을 때는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담보권자 사이에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됐을 때 물상보증인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물상보증인 우위설. 이 견해를 우리 판례가 취한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힘이 세니 후순위 담보권자 너는 대위권을 가지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 배제받는 행위를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상보증에 대해서만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만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판례 태도다. 이걸 우리는 물상보증인 우위설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판례 내용.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담보권자 사이에 대위권에 관하여 충돌이 발생하면 물상보증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후순위 담보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물상보증인이 우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담보권자는 대위권 행사가 부정된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안 된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위권 행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 자, 이것을 우리는 공동저당의 문제를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판례가요. 동시배당에서 우리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고 즉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만약에 공동 저당권의 대상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동시 배당을 공동 저당권자가 행사했다면 이때는 안분 배당으로 예외로서 어떻게 하냐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나온 이 대금으로 우선 먼저 변제를 실행한다. 공동저당권자한테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먼저 변제를 실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저당권자 채권이 완전히 변제 못 받았다. 즉 부족분이 생겼다. 이게 부족하다. 이 부분에 하나여만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대금에서 소유 부동산 대금에서 배당을 실행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분 배당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동시 배당을 하더라도 안분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나온 대금으로 먼저 당의 공동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그때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이때 그 부족분에 한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으로 변제를 한다. 배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역시 동시배당의 유일한 예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상황.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있고 그것이 동시배당됐을 때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 법원은 판단한다. 그 내용을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가장 큰 특징이요. 피담보 채권이 장래에 가서 확정됩니다. 저당권, 즉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는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이 가능할 그런 상태로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확정한다. 장래에 특정 채권으로 확정한다. 장래 특정해서 확정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이 허용되면 만약에 이 채권이 감되어서 나중에 이 채권이 0이 되어볼 수도 있죠. 영원. 자, 영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은 장래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민법에 저당권의 특성이 말입니다. 부종성이 있었죠.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만 저당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0이 되어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저당권이 존속할 수 없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게 부종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저당권에는 이상하게도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을 허용하고 장래에 어떠한 날짜가 되면 그때 가서 확정시키기로 했으니까 이 증감 변동하는 과정에서 채권액이 감소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가 변제하다 보면 채권액이 0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렇더라도 근저당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근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을 완화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저당은
부종성의 완화라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 근거는 피담보채권 증감 변동을 인정한다. 그럼 피담보채권 증감 변동에 관한 기본 계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에는 기본 계약, 즉 피담보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본 계약에 따라서 채권액이 증가, 감소의 변동을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특정된 장래에 가서 그 채권액을 확정한다라는 게 전제될 때 이때 설정하는 저당권이 바로 근저당권이다. 자, 이때 근저당 설정할 때는 당해 부동산에 반드시 하나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등기할 때. 그게 뭐냐면 나중에 확정된 채권액 중에서 내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약정해서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채권 최고액이라 하죠. 이걸 채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채무 최고액이 되겠죠. 이것을 반드시 당사자 합의해서 정하고 이 채권 최고액은 나중에 확정된 채권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채권액 중에서 당해 부동산을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해버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근저당권자는 당해 그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해서 경약 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우선 변제금을 얼마로 받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미리 저 근저당 설정할 때 내가 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확정된 그 채권 중에서 내가 이 부동산을 경매했을 때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내가 미리 정해놓는 거다. 그것을 등기부에 올려놓는다. 그래야 후순위 담보권자들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선순위 담보권자가 최소한 이 부동산부터 경락한다면 그 대금 중에 우선 변제받을 금액이 이만큼이네.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가 이만큼 되니까 내가 후순위 들어갈 때도 얼마 정도는 돈을 빌려줘도 채권을 가져도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채권 최고액이고 이 채권 최고액은 당해 근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이죠. 요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의 의미는 당해 목적 부동산을 경매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걸 우리는 채권 최고액이라 하고 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이다. 반드시. 그래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채권 최고액 속에는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서의 지연이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불포함입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죠. 근저당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지연이자 전부 전액 1년분에 하나다 적용 없습니다. 전액이 채권 최고액에 다 산입합니다. 포함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모든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다 산입되어 버리죠. 그렇다면 이 등기된 채권 최고액 안에 모두 이자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 등기사항에서요. 이자 부분에 관한 것은 등기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알아두셔야겠죠. 이게 채권 최고액과 관련해서
근저당의 특징이죠. 자, 이게 이제 근저당에 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324페이지에 근저당의 특수성, 재료에 있죠.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 이게 피담보 채권의 증감 변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성립에서는 거기에 채권 최고액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이요. 채권 최고액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 거기에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 근저당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근저당 등기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하고 원본 이자 위약금 이것은 모두 포함되고 지연배상으로서의 손해배상도 전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1년분에 한한다라는 이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이자는 전부 다 채권 최고액에 이미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권 최고액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자는 별도로 등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근저당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밑에 이제 채권 최고액 정리해놨죠. 우선 변제를 받을 최고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324페이지 제일 하단에 말입니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수 있죠. 이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당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한테 변제하고 근저당 등기를 마주시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그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은 바로 채권 최고액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변제하면 당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라는 건요.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근저당권의 실행인데요.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 상태로 있으면 얼마를 내가 채권을 받아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담보 채권을 확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냐 이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A 동그라미 보시면 결산기가 도래한다든가 존속기간이 만료한다든가 기본계약이나 근저당 설정계약이 해지 등으로 그 효력이 상실한다든가 또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든가 또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했을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당의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할 때 확정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드디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을 정할 수 있죠. 이런 날짜가 도래하면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동그라미에서는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는데 그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보다가 큰 경우요. 자, 확정된 증감 변동하고 있던 피담보 채권액이 등기상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의 최고액보다가 큰 경우요. 예를 들면 여기는 7억으로 확정됐어요. 그런데 채권 최고액은 5억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상으로. 자, 이런 경우 여기에 채무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변제할 때는 이 돈 전부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나 물보 제3취득자가 자기 부동산 위에 있는 근저당권 등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7억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5억.
채권 최고액만 변제를 했다면 그러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우리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등기부상에 있는 채권 최고액보다가 더 큰 금액으로 확정됐을 때 채무자의 경우는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되니까 확정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만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상환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등기부에 있는 금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를 마주시켜서 없애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근저당권의 변경은 근저당권 등기되어 있는 모든 근저당권 내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근저당권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최고액을 변경하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후순위 담보권자한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를 변경하고자 하려 하면 반드시 후순위 담보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만 가능합니다. 승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근저당의 특성과 우리가 알아둬야 할 요 내용들 정리했으니까 요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고 숙지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권법에 관한 내용을 총 정리했습니다. 물권법은 강형법규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 반복적으로 봐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전제되면 그 다음에 판례가 어떤 게 있는가를 조금씩 추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한 내용을 충실히 반복해서 많이 봐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